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쯤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선 탄핵안 가결 이후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불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쯤 2차 소환 통보가 이뤄질 예정인데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거라 보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할 게 상당히 방대하고 많지 않습니까? 쟁점 또한 간단하지만 이것이 이제 간단한 것이 아니고 내란과 뭐 여러 가지 헌법 위반에 대해서 준비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사도 선임이 정식으로 되지 않고 오늘 3차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두 가지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했지만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과 그리고 또 경호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대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게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는데 변호사 선임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2차 소환 통보가 오늘쯤 이뤄질 예정이고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에게는 시간을 좀 벌려는 그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과 본인의 계엄 선포 시의 정당성 주장을 최대한 해보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 불응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 지속적인 소환 불응 때문에 검찰이 강제 어떤 체포에 나설 수도 있겠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군 지휘부의 진술 등을 통해서 내란의 정점으로 대통령이 지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윤 대통령이 어떤 논리로 대응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이미 뭐 대응 논리는 지난번 담화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그 야당의 지금의 어떤 뭐 폭주라고 규정하는 대통령이 규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국헌 문란이나 국가 질서의 위기로 본인은 보았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지시한 것들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형이었다라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시를 받았던 군 수뇌부들이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지시를 받은 쪽이 오히려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이해가 그 이익이 더 크지 않을 사람들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진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인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어떤 논리로 대응해 나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검찰의 영장 같은 걸 보면 대통령을 최정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긴급 담화를 통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고 비상대권이다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약간의 뭐 국회 기물 파손이라든가 그런 하부적인 부분에서는 법의 위반 사항은 있을지언정 헌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내란죄에서 뭐 국헌문란죄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배경과 의도와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라든가 국한 문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 헌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헌재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논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도 향후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 수사와 좀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헌재 상황에 주요한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변수는 지금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수사 중이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순순히 응한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정당한 헌법적인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불법이 없었다. 물론 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들어간 것도 개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이라든가 사법부는 통제할 수 있어도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은 헌법상의 조항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치 행위고 사회질서 교란에 대한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헌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 이 쟁점 사항 때문에 6개월 180일 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넘어도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6개월이 너무 도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심판관이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3명을 지금 국회에서 이제 추천이 돼 있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면 그 자체가 또 길어질 것 같고,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지금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가, 4월달에 퇴임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중차대한 이런 대통령 탄핵안을 4월 전에 해서 발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 기소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까지. 그래서 이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형법 헌재 51조인가요? 여기 보면은 재판 중인 사건은 헌재를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31일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90일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심판의 길이는 또 모르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기 재판에 나가서 소명을 한다고도 공개 변론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80일이라는 기한에 이제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도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준비하고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사안은 사실은 모든 국민이 영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낱낱이 본 사항입니다. 예. 충분히 빠르게 심리와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그 주요 변수는 한 3가지 정도로 봐요. 예. 하나는 이제 헌재, 두 번째가 대통령, 세 번째가 경제, 외교, 안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이제 헌재 구성을 하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헌재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지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경호처가 또 경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위나 현재 어쨌든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이것을 늦추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속도가 또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 외교, 안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위태로운 부분이 민심과 민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도 그런 부분, 국가가 거의 망가져가는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 우리 경제가 지금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든가 예. 외교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좀 약간 불확실성이 크다든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심리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탄핵 가결 이후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요. 5명의 최고위원회 사태로 한동훈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순리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 지도자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당인이지 않습니까? 선당 후사 정신이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옆에서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상당히 소통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순리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헌당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 1항에 보면은 최고 의결기구는 최고위원회다.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에 4인이 사퇴할 시 지도부는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대표가 자동 사퇴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혼선이 있었던 것은 당 대표가 비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이 되면 비대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넘어가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당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당 대표가 사퇴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혼선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 당 대표가 혼자 남아서 지도부가 다 사퇴됐는데 혼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밤새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깨끗하게 당대표로서 이선 후퇴하겠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5명이 다 사퇴했기 때문에 본인도 사퇴하겠다. 그리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배구 정도는 하겠다.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이 뭐 불과 이제 앞으로 1시간 뒤에 있을 텐데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 들어온 증시 관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원 내린 1,441원으로 오늘 개장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코스피는 0.67% 오른 2,511.08로 출발을 했고 코스닥도 0.88% 상승해서 699.81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후 4시쯤에 입장을 네. 밝힌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가 네. 취소가 됐다가 오늘 오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좀 고심이 깊은 모습이에요. 구심이 깊기도 하고 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은 지금 일련의 그 증언들이 나오는 것과 대통령 담화 이런 것들을 보면 계엄 선언 당일날 한동훈 대표의 빠른 결단과 여당 의원들 18명의 참여가 없었다면 과연 국회가 의결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담화를 보면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해소하고 그 일당을 일거에 소탕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당의 18명의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야당의 반국가 세력의 결정을 대통령이 따랐을까? 안 따랐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하고 당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배신자 프레임에 의해서 일방적인 매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이나 국민에게는 지금 또 고마움을 뭐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현 상황을 다시 한번 규정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여당의 역할이 뭔지도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본인의 결심은 어떨 것이다 이걸 밝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국이 조기 대선으로 갈지 아니면
조기 대선이 아니라 대선이 좀 미뤄지는 상황으로 갈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그 한동훈 대표는 엄연한 여권의 대권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뭐 이렇게 조기 대선을 한다면 후보에 뭐 나설지 이런 것도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한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데 지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도 거론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당 내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전제로 예. 사퇴를 하지 않으면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퇴가 될 때까지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퇴를 전제로 해서 한다면 당 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것을 이제 중앙위원회랑 협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난국에 그리고 탄핵 국면에 여러 가지 집권 여당의 자리를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지막까지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당의 선장이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당정 협의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까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물론 뭐 거론이 돼 있고 예. 그리고 권영세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그리고 우리 원외 당협위원회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금 너무 친윤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예. 상당히 국민적인 그런 반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당 내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것을 침착하게 지켜보는 모습. 그렇지만 지켜보면서도 국민의 어떤 삶을 생각하는 모습. 예. 이걸 보여줘야 대한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에만 치중한다면 그러면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려고만 골몰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제, 외교, 안보에 안정화에 주력하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모으는 수권 능력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은 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를 일단 밟지 않겠다라고도 밝혔거든요. 민주당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니까 그동안에 지금 20몇 건의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22건인가요? 그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이다, 동기다 그렇게 이미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표정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탄핵을 그렇게 줄기차게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대통령은 일단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초점은 이재명 대표로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탄핵을 진행이 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무위원까지 다 탄핵을 시킨다면 그러면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정이 파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부권이 지금 6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금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권을 하지 않고 법에 대해서 뭐 증언감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혹시 집권을 한다면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증언감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양면적인 전략을 쓰면 안 된다. 야당일 때는 너무 강력하게 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정말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해야죠. 그래서 저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또 차순위 또 부총리 또 민주당이 말을 안 듣면 또 탄핵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어떤 노선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모든 눈은 물론 헌재에도 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입첩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초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는데 이 협력체 자체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거절을 했거든요. 협력 자체는 좀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고 대화, 타협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민이 준 명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그럼 상호 대화, 타협, 토론을 해서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헌재에 가 있는다고 해서 마치 정권을 잡은 모습처럼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듯한 대화를 한 듯한 그런 승자의 여유 그런 것이 국민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 탄핵 빌드업을 계속 쌓으면서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가 특검 이것을 수없이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의 발목 잡기로 일관했는데 이제 와서 초당적 협력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론적으로는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당이 국민의힘이 80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40%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의석수에 상관없이 특검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이 야당처럼 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 의미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치는.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지 그것이 반문하고 싶고 예. 그래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것을 거부한 것은 일리가 있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날 때까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은 하되 집권 여당의 위치는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는 국민들이 부여한 임무니까 필요한데 협의체에 대한 생각은 여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좀 감정적이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도권을 쥐는 건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고 예. 어쨌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역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의 균형을 깨거나 그거를 뭐 이동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민생과 관련된 의제로 좀 제한하자든가 뭐 경제와 뭐 안보 뭐 외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집중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좀 역제안을 한다면 오히려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무조건 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식으로 거절한다면 예. 국민이 준 권한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여질 수가 없다. 굉장히
속 좁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때에 책임 있는 모습,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